필모그래피를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. 너무 많은데 작품 수가. 눈이 부시게, 미스터 선샤인, 아는 와이프, 오 나의 귀신임을 포함해서 30여 개의 드라마에 나왔었고요. 그리고 기생충 이전에 택시운전사, 옥자, 변호인 포함해서 30여 개의 영화에 출연하셨었고 그 이전에 또 빨래, 지하철 1호선 뭐 등등등에서 수많은 연극과 뮤지컬에 출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성균 배우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. 전 우주의 기운이 다 모이고 있다고 이쪽으로 보시네. 이번에 백상예술대상에서 상을 또 수상하셨는데 아 근데 진짜 몰랐어요. 진짜로 몰랐는데 왜냐면 이제 그때 아무래도 이제 작품이 되게 쟁쟁한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뭐 김민정 씨, 오나라 씨 되게 많은 출중한 배우들이 있어서 그 순간 너무 놀란 거예요. 너무 딱 됐어요. 네, 그래갖고 나가야 되는데 올라오는데 뭐 핸드폰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작가님한테 이렇게 던져놓고 막 올라가서 상을 받았는데 제가 사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. 그래서 내려오면서 어머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작가님 감독님 얘기도 못하고 심지어 샵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 나중에 보시면 좀 속상하고 서운해하실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봉준호, 송강호, 이정은, 이정희지. 그러면은 칸에 가셔서 좀 관광도 좀 하시고 그랬어요? 네 아무래도 저는 공식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그 앞에 칸 앞에 가면은 이게 영종도 같은 섬이 있어요. 거기서 카메라 들고 이렇게 가서 관광했죠. 저는 그 포토월 앞에서 이렇게 춤추셨는데 그거 준비하신 거예요?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. 네. 저는 사실 공식 인터뷰를 할 수가 없는 역할이었어요. 그래서 그 기존의 배우들이 인터뷰를 하러 들어가시고 기자들이 막 빠져나갈 무렵이었는데 그 외국 기자가 그냥 영어를 안 쓰시고 이렇게 돌아보라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요?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포즈를 취하는데 이렇게 하셨어요. 그래서 아 이런 포즈를 하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전체적으로 서울에서 원래 인생은 좀 즐겁게. 네. 전 내 배우로서의 끼를 언제 발견하셨는지 궁금해요, 일단. 원래 이렇게 옛날에는 이게 한복 같은 거 명절에 잘 안 입혔잖아요. 근데 저는 사실 엄마가 입혀주시면 그거를 안 벗었대요. 그래갖고 한 벌을 계속 오래 입으니까 그 얘가 무당이 되려고. 근데 이제 그쪽으로는 안 풀리고 이제 그쪽으로 국민학교 들어가서는 국어 교과서에 희곡이 이렇게 실려 있잖아요. 아, 네. 그거를 꼭 선생님이 좀 시키셨어요. 그러면 이상하게 오빠 도령복 같은 걸 입고 가서 뭐 선녀와 나무꾼 이런 거 하면서 애들이 보고서 재밌어하면 저도 즐겁고 그게 제가 생각했던 연기의 초창기 아니었을까. 그러면은 배우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좀 꿈꿨던 순간은 언제예요?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지금에 와서 정리를 해보면 그때가 87년도 제가 고3이죠. 고3 때 한창 그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고 이한열 열사가 돌아가시고 근데 저희가 그 소식을 이제 학교에서 방과에 공부하면서 듣고 저희 부반장 친구가 오빠들이 다 고대를 다녀서 뭐 젊은 학생이 이렇게 죽었으니까 우리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검은 리본을 달았는데 그게 이제 학교에서는 사실 고등학생들의 단체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. 되게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반성문을 쓰고 또 그 부반장 친구도 좀 학교에서 안 좋은 일로 학교를 그만두게 돼서 저한테는 조금 뭐라 그럴까 청춘이 왜 불살라지고 또 그런 희생이 났는데 왜 젊은 사람들이 그 뜻을 이어받을 수 없을까 뭐 이런 되게 단순한 내가 앞으로 어른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데 조금 다른 방향의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어떤 영향을 받고 내가 좀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하면 뭐 정치인이나 법조인이나 아니면 의사라든지 약간 이쪽으로 좀 갈 것 같은데 왜 하필 근데 그거를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잖아요. 공부해야 돼서? 일단은 좀 공부하는 게 너무. 그리고 아침에 이제 저희가 자율학습이 있으니까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가야 되고 또 밤에 늦게 와야 되는 그 이렇게 닭장 같은 생활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지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렸을 때 그 국민학교에서 이렇게 애들 앞에서 막 놀고
재간 부리고 그랬던 게 좀 재밌었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네, 한 달 만에 이제 연극영화과를 가야겠다. 아. 네, 이렇게 생각을 했죠. 진로를 바꿨죠. 집에서 놀랬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저희 이제 어머님은 여자들은 보통 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. 공부 열심히 해서 뭐 국문과를 졸업해서 국어 교사가 되든지 뭐 영문과를 졸업해서 영어. 1순위였지. 그렇죠. 1순위였죠. 근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니까. 조용히 그냥 학교 다니고 그랬던 친구가 네네. 갑자기 연극영화과 가겠다 그랬으니. 네, 대학 입시 한 달 전에. 가능해요? 아니 근데 그때는 이게 가능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그러니까 그냥 정했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약간 그렇게 갑자기 정한 친구가 또 한 명 있었어요. 저희 한 대에 같이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이선미 그 친구도 저처럼 인물이 좀 없고 아 선미야 미안하다. 지금 우리 정은이 나오니까 TV를 봐야죠. 지금 무슨 얘기야? 아니 근데 그 친구가 저랑 같은 그런 결정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시를 보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. 지금도 우리의 변함없는 우정을 서로 이렇게 돈독하게 하면서 지도 지내고 없는 있는. 항해를 같이 떠난 동행자 같은 느낌이니까. 네, 그러니까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아니, 찾은 거는 찾을 건데 네. 실기가 있잖아요. 그래서 다 이제 조사를 했죠. 뭐 기라성 같은 배우들 출중하게 이렇게 배출한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서 한양대가 제일 실기 비율이 적었어요. 그래서 성적은 좀 되셨었나 보다 그래도. 제가 아마 한대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. 나쁘진 마지막으로? 않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다 이 엄청난 점수를 그러면은 인생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테스트 받는 거잖아요. 연기로. 네네네네. 뭐 하셨었어요 그때? 저는 제가 들은 팁으로는 가장 바르게 좀 입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이렇게 정장을 차려입고 약간 교감 선생님 같았을 거야. 그런 걸 입고 이제 실기를 보러 갔었죠. 그러면 자 수강장 몇 번 다음에 이재훈 학생 네.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대사를 유치진의 소에 나오는 대사였던 것 같은데 딱 어머니 하니까 그만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나 떨어졌다 어떡하냐 막 이랬는데 그분이 됐다고 가라고. 진짜 어머님만 했는데? 어머니 네, 어머니만 했죠. 왜 그래요? 나중에 보니까 연기를 너무 잘해갖고 올 필요가 없다는 거지. 이제 배울 건데. 그래서 원석을 이제 뽑으시려고. 대학에 와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을 좀 뽑고 싶으셨다고. 그 해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아니, 비슷한 되게 신나셨을 것 시절이시죠? 같아. 네. 네네. 처음으로 자기 꿈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어머니는 연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. 연출을 해라 차라리. 그러면 네가 이제 좀 실망스럽지 않게 낙담하지 않으면서 공부할 수 있지 않냐. 그래서 이제 연기를 하고 싶었지만 이제 주변에는 연출을 하려고 왔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죠. 근데 저희가 이제 전공이 나눠지기 전까지 연기 실습은 보통 기본으로 다 했어야 됐어요. 근데 그 시간이 제일 재밌었죠. 아무래도 앞에 나가서 이제 자유 독백을 하면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그때 이게 너무 즐거웠나 봐요. 너무 즐거웠는지 지도 교수님이 나와갖고 만담한다고 연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개그를 한 거죠 한마디로 나와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내 대사를 얼마만큼 늘릴 수 있는가. 그때가 너무 좋으니까 네네. 내려가기 그래서- 싫으셨나 보다.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죠.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갑자기 한혜진 씨가 떠올랐어. 한혜진 씨도? 한혜진 씨가 나와가지고 모델들이 워킹할 때 무대가 길면 길수록 좋았대요. 오랫동안 오랫동안 나와 걸을 수 있으니까. 있어요. 약간 그런 심정이셨나 보다. 저도 연출을 공부했지만 전혀 연출적인 안목이 없이 저만 나오고 저만 즐기는 무대를 내 위주에 내 위주에. 어떤 배역이든 간에 네.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언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한양 레파토리라는 극단에 들어갔거든요. 그냥 그 유명한 데 아니에요? 네, 제가 한대를 졸업했으니까 그 졸업생들을 위해서 만드신 극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소품 했어요. 네. 배역은 안 맞고 네, 배역은 없었고요. 그 제가 좀 손재주가 좋아요. 그래서 그 선생님이 세계적인 소품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래도 뭐 만드는데 세계적이란 말 들으니까 좋더라고요. 그래서 뭐 어떤 소품을 만드는 거예요? 주로 뭐 이제 작품이 그때 뮤지컬 핏줄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영국 경찰 모자. 근데 그 모자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서
이거 좀 이런 말 해도 되나? 네네. 그 콘돔 있잖아요. 남자 콘돔을 불어서 그 틀을 잡아가지고 거기 위에 종이 찰흙을 붙여서 영국 경찰 모자를 진짜 그러니까 손재주가 좋으시네요. 세계적인 세계적인 스타일 맞죠. 진짜 뭐에 그 누구도 이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없었어. 그러니까요. 세계적인 아이디어야. 그러니까 그러다가 돌아가신 이제 박광정 선배님이 저한테 조연출을 맡기셨어요. 이제 역할로 안 오니까 그래서 제가 조연출을 새 작품을 하면 무대에 세워달라고 이렇게 약간의 딜을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인신매매범 역할을 인신매매범? 네, 인신매매범 역할을 주셨어요. 그래서 그걸로 다시. 아무래도 공연 이제 그렇게 일정한 수입이 아니니까 민중극단 쪽에 있을 때는 뭐 한 1년에 한 20만 원 정도? 1년에 20만 원? 네, 네. 그러면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해야 돼서 부업으로 뭐 연기를 가리키기도 해보고, 뭐 마트도 일해보고, 또 뭐 간장도 팔아보고, 또 녹즙도 팔고 뭐 이랬죠. 몇 살 때까지 하셨어요? 그게 저가 방송에 한 45대 데뷔했었으니까 40 정도까지는 계속 그렇게 지냈죠. 어떤 인터뷰였나? 네. 경동시장에서 채소 알바하신 적 있으시죠? 네네, 있습니다. 그 채소 파는 게 장난이 아니었다. 뭐 그게 무슨 얘기였어요?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다 연기처럼 되게 디테일들이 있더라고요. 그 포장에서부터 진열에서부터 또 상거래 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도매로 파는 수법 뭐 이런 것들. 떨이로 쫙 밀어내고. 네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니까 연기를 안 하고 그걸 하겠더라고요 나중에. 그게 좀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채소 알바가. 하신 거네요. 거기 재능이 있으셨군요. 모르겠어요. 이게 입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서 어쨌든 사장님이 자꾸 눌러 앉으라고 그러셔갖고 사실은 사장님한테 정말 죄송하고 지금 이런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망 나왔어요. 야, 그때 만약에 인생이 연기로 다시 안 돌아갔었으면 지금쯤은 가락동에서 거상이 되고 거상이 됐어. 떠리의 여왕. 쭉쭉 밀어내는. 근데 저는 그 이정원 배우님 연기 볼 때마다 지금까지 뭐 노동하는 역할이 참 많았거든요. 많았죠. 뭐 송곳 그 재봉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미용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게 있는데 그런 노동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올 때 이 사람이 이 일을 진짜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줄 때 영화를 되게 신뢰하게 되거든요. 네. 근데 저 사람이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정말 이 일을 오래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면서 약간 그런 노동에 대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근데 연기를 좀 하시는 배우들은 되게 웃긴 게 지금 지나고 나니까 하나도 버릴 시간이 없더라고요. 개혁에 따라서는 노동이 필요한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좀 몸을 써봤으니까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. 또 배우의 얼굴도 자기가 아무리 어렸을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해도 그 얼굴이 주는 어떤 느낌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. 그 얼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필요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. 근데 우리가 왜 소설가 또 무슨 뭐 연극 배우 무슨 뭐 철학가 이렇게 하면 가난하다라는 인식이 네. 왜 그런 인식이 있는 걸까요? 아무래도 시간 대비 노동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적잖아요. 우리가 이제 보통 시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. 근데 이 예체능 쪽은 시급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정신적 노동이라든가 수련의 기간이 있는데 그만큼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서로 배고른 시간이 많죠. 근데 보는 사람의 숫자도. 관객 수가. 그렇죠. 그 연극 무대 하셨을 때 네네. 관객 정말 어느 정도예요? 사실 이제 저희 다른 선생님들이 하실 때는 관객이 좀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한 2000년도에 후배들하고 이제 한참 작품을 하다가 배우 훈련도 할 겸 우리가 작품을 만들자고 그래서 연출가를 초빙했는데 돈이 예산이 적으니까 그분들이 다 어디론가 가셨어요. 도망을 가고 후배들 뭐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제가 연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연을 못 하는 날이 많았죠. 못하는 날이라. 관객이 없어. 아예 한 명도 네네. 좀 있었죠. 한 명이 오면
한 명이 오면 이제 의향을 여쭤보죠. 아, 좀 보실 거냐 말 거냐? 아니 그분도 좀 한 명이시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보실 거냐 마실 거냐 그럼 같이 술이나 한잔 하시는지. 관객분이랑요? 연극을 안 보고? 네, 이제 연극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. 원래 이런 줄거리였다. 근데 나 우리 후배 중에 어떤 친구가 정말 관객이 없는 공연을 했는데 불이 붙은 거예요. 그 커튼에. 근데 불이 막 타는데 관객이 올라와서 저 불 좀 끄고 하세요. 근데 그 계속 연기를 하는 거죠. 그랬더니 아니 불 좀 끄시라고요. 그랬던 얘기도 들었었어요. 아이고. 그래서 그 작품하고 이제 아무래도 진행비나 뭐 극장 대관비 이런 것들 때문에 제작비가 많이 필요하니까 제 사비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 도와주신 분들이 이제 신하균, 지진이 씨, 또 우연 오빠 이렇게 많이 제작비 도와주셨죠. 마련하고. 네, 근데 좀 신기한 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화 한 통화에 그냥 아무 사심 없이 잘 만들어 보라고. 얼마 정도였어요? 그때는 한 5천 정도 남아 있었어요. 꽤 크다. 그렇죠. 엄청 큰 지금 억 돈이고. 단위의 돈인 거죠. 저는 그때 그 돈의 크기를 잘 몰라갖고 제가 열심히만 하면 갚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되게 생각했었는데 기생충의 얘기처럼 계획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못 갚고 있다가 한 13년 만에 이제 방송하면서 모은 돈 갖고 갚았죠. 이자를 더 내거나 그래야 되지 않나요? 근데 참 저도 양심이 없는가 봐요. 그냥 내가 평생 두고두고 갚아 나갈게 하고 원금만 돌려드리고 그냥 저녁 식사로. 아, 이자는 저녁으로?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래도 좀 생활이 되시는 분들. 근데 그러시고. 현이 오빠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아, 우연 씨가. 빌려준 사람 중에 유일하게 갚았다고. 근데 악착같이 모으셨대요. 그 돈을 갚기 위해서. 그래서 별명이 전대녀라는 별명이 있어요. 전데? 여기 차고 다니는 전데요? 사실 그거는 뭐 금액을 모은 건 아니고요. 제가 이제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. 언젠가 이거를 혹시라도 내가 이제 객사라도 하면 엄마 아버지라도 좀 이거 잊지 않고 이분들한테 고마움을 좀 전해주십사. 혹은 내 아는 분들이 이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줬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참 차고 다녔죠. 그러면 그거 다 갚았던 날은 분위기 되게 좋았겠네요. 저는 기분 좋았죠. 근데 그게 희한한 게 그 목표를 위해서 사실은 좀 버틴 것도 있잖아요. 어. 그게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날 제가 친구한테 전화 오라고 너무 허무하다고. 이 다음엔 무슨 목표로 하지? 또 비. 아니 어떻게 저희 친구가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? 아 이제는 빚 없습니다. 아, 잘 됐다. 이제는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돼. 얼마나 이거 행복한 순간이에요. 근데 생각해보면 그분들도 모든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. 맞아요. 당연하죠. 당연히 뭔가를 보고 연출이나 뭐 작품의 퀄리티를 생각하기 때문에 빌려주셨을 테고 성공해가지고 돈을 갚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어떤 위치에 올랐다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흐뭇했을 것 같아요. 그게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자예요. 그렇죠. 그러면은 후배들이 이제 더 많아지는 나이가 됐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지금도 누군가는 무명 배우가 오디션 봐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네. 풀 주고 있고. 그렇죠. 많이 있겠죠. 그러면 혹시 후배들한테 한마디라도 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? 무엇이 되는 것보다 아마 연기하는 순간이 좋았다면 네가 원래 생각했었던 대로 너의 재능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기회는 계속 하다 보면 생긴다고. 이제 제가 약간 방송국에 좀 이렇게 좀 적응이 되고 좀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럴 때 이제 월계수 양복점이라는 작품을 했어요. 근데 그때 제가 카트라는 작품에서 만나 뵀던 김영애 선생님을 뵀는데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죠. 그게 이제 유작이 되셨는데 그 녹화가 있는 날에 이분의 자세가 조금 전까지 아프셨는데 연기를 하는 순간은 너무너무 쌩쌩하신 거예요. 분명히 여기 몰골도 이렇게 마르시고 힘들어 보이셨는데 나는 사실 이쪽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한 발 한 발 마치 올라가는 것처럼 열심히 하고 막 선생님도 잘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. 어떻게 보면 여기 적응해야 되니까. 근데 선생님은 연기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야. 너무 좋아하시고 그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즐거워하시고 그러면서 저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. 제가 뭐 이런저런 다른 고민 많이 할 때 어떻게 유명해질까 어떤 작품을 할까 얼마를 벌게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계속하라고. 네가 좋아하는 일인데 무슨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냐고. 그런 원초적인 생각을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.
그 순간이 좋았기 때문에 시작됐잖아요. 그리고 그 순간은 재능이 있다고 믿었던 거고. 미래를 너무 무리하게 한정 짓지 말자고 네. 하시는 거. 아니 이제 29년 차 베테랑 배우세요. 대학로 뭐 연극으로 이제 시작하셨지만 근데 이게 영상 연기 쪽은 굉장히 늦으셨더라고요. 네네네네. 그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? 이렇게 연기 방식, 형태 봤을 때? 사실은 이제 연극을 하면서 워낙 무대상에서 이제 하는 것들 관객의 반응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용하고 재밌었긴 했는데 그게 되게 좋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이게 연습에서 했던 게 왜곡되기도 하거든요. 저는 사실 영상은 관객을 만나기 전에, 시청자를 만나기 전에 만들어지는 거라 그걸 배제한 예술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런 반응이 없이 나는 거기서 주체적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. 그런 실험들을 좀 해보고 싶었을 때 영상에서 연기를 좀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죠. 굉장히 다른 영역이다. 그런 영역 같은 네. 말씀을 들으니까. 근데 이게 필모그래피를 쭉 찾아보니까 2000년에 뭔가 작품 하셨다가 네. 그냥 몇 년 동안 없어요, 작품 수가. 네네. 거의 10년 가까이 되죠. 있었죠. 이거 왜 그렇게 된 거예요? 사실은 그 와니아 누나라는 작품을 아시죠? 보셨죠? 맞죠. 네. 네. 그 작품의 감독이 김용균 감독이 제 학교 동기예요. 그래서 이제 동기사랑 나라사랑 저를 좋은 역을 줬어요. 주진모 씨의 선배 영화사 PD 역할을 줬는데 아무래도 로드무비로 푸는 게 마음에 걸리시는지 솔직히 나도 이미 결정된 일이네요. 준하야 일단 데뷔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. 우선 네 이름 석자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. 그걸 보신 분들이 저 배우를 어디서 갖다 놨냐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너무 어색해서 정말 그 사람 같은데 그 PD 같은데 외모는 연기가 너무 어색해. PD가 그러더라고요. 이게 카메라가 지금은 이제 디지털화 돼 있지만 필름 카메라가 이 느낌이 되게 커요. 필름이었군요. 그렇죠.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제 동기니까 저를 얼마나 잘 보여주고 싶겠어요. 계속 클로즈업인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카메라가. 난 이렇게 연극을 잘 해왔는데 너무너무 어색하고 그래서 제가 울렁증이 생겨갖고 카메라 울렁증. 진짜요? 그래서 나 이거 못하겠구나. 저는 그게 유작이 될 줄 알았어요. 도저히 영화는 안 되겠더라고요. 정말 그때부터 더 열심히 이제 연극을 했죠. 나는 이쪽 이쪽이 아닌가 보다. 네. 안 되는 것 같다. 근데 김희원 씨가 빨래 제작자였어요. 그 작품을 할 때 저보고 이제 지나가는 말로 선배님 연기도 좋고 누나는 좋은데 45 정도의 영상을 못하면 못할 거예요. 그러더라고요. 지나가는 말. 이제 조금 더 늦으면 내가 이렇게 뭔가 저런 걸 시도해보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중간에 그걸 좀 깨보려고 그 소형 단편 영화들 그런 독립 영화들에 저 한 30편 정도 했어요. 왜냐면 카메라가 좀 작잖아요. 그러니까 또 이게 그 울렁증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. 약간 평가받는 느낌이 좀 덜하니까 그치. 잘난 체 하면서 독립 영화. 오히려 그래서 카메라는 좀 없으셨구나.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울렁증이 온 거는 카메라 너머에 있는 사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내 친구한테 잘 보여야지. 이 밖에서 지금 나랑 대사하고 있는 이 남자 배우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내가 이렇게 어떡하지?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한 번도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거야. 그거를 깨달으니까 이제는 카메라는 그냥 비춰주는 거고 약간 두려운 게 좀 덜하더라고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변호사 송우석이라고 합니다. 변호사야. 예. 부동산 등기 좀. 근데 왜야? 사실은 그때 송강호 오빠가 워낙 유명하시고 진짜 제가 정말 팬이거든요. 대학로 시절부터 알았었고 그때는 이제 대학로 시절부터도 오빠는 그 김인서 선배님이랑 두 분이 다 워낙 연기가 출중해서 투탑이었어요. 투탑이었죠. 그래갖고 모든 작품을 대학로에서 막 그 배우들을 쓰려고 할 때 이제 저는 이제 극단의 막내였는데 코찔찔이들 가면 이렇게 부르듯이 와서 뭐 놀고 술 한잔 하고 가라고 그러면 연기로 욕 먹을까봐 도망 다녔어요. 난 아직 실력이 아직 안 되니까.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영화에서 드디어
상대 배역이 송강호 오빠라고 하니까 무대에서는 만나뵌 적이 없거든요. 거의 겸상도 못하던 존재였는데. 그렇죠. 어떻게 보면. 그래서 나 이거 진짜 준비를 너무너무 잘해야겠다. 그래갖고 매달릴 게 이거는 진짜 사투리밖에 없잖아요. 이 역할에? 네, 그래서 아는 영화 PD님이 마산분이었어요. 그래서 사투리를 이제 녹음을 한 거죠. 녹음을 해갖고 한 달 반 동안 매일 연습했어요.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애드립도 치고 막 이렇게 하고. 아이 보이소. 우리는 집을 안 내놨다 카이. 2,500 드릴게요. 밑에 집으로 이사 한번 하시고 500 버시는 겁니다. 아이고 뭐 저 주시라도 드실랍니까? 좋죠. 근데 송강호 배우가 이 연기하실 때 주씨라는 말에 약간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. 보통 주스를. 주씨라고 요즘 잘 안 하시는데 주씨라도 드시랍니까 하는데 저기에서 저거다. 저 사투리가 진짜다라고 얘기하셨다고.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고향이 부산이야 그러고 송강호 씨가. 아니 서울인데요 그랬지. 좀 놀라셨죠. 송강호 씨도 속여버린.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. 보통 우리가 연기를 잘한다 이렇게 할 때 제일 잣대를 엄정하게 내리는 게 사투리 연기인 거예요. 어렵잖아요. 사투리 연기 뭐 예를 들어서 부산 사투리를 하면 부산 사람들은 부산 말투 저렇게 저렇지 않다. 맞아요. 우리는 저렇게 안 한다.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깎아내리거나. 그러니까 사투리 연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그걸 맞춰야 되니까. 근데 저는 이정훈 배우님 보고 있으면 정말 사투리가 다양한 게 아이고 지랄하고 자빠졌네. 그건 누가 시켰노? 그거 데리고 온나? 아유 어디서 봤는가 했더만은 막내 도련님하고 영판 닮았구만. 아유 잘 봤네 잘 봤어. 어디서 왔어요? 저 차 세워놓은 거 보니까 저 먼 데서 온 것 같은데. 서울서 왔어요? 내가 학교 간도 해실이 뭐 있어 가게 제주도 입에 사투리. 붙이는 했을 거 아니 호꼴락한 국밥집 허나 해신디 바빠오고 그냥 하지도 못해.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사투리를 제가 아무래도 이게 얼굴이 약간 좀 정감 있게 생겨서 사투리를 쓰는 여기 오게 되더라고요. 근데 그걸 해내야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연령대별로 좀 만나는 편이에요. 연령대를 나눠서. 서울 말도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쓸 때는 좀 구수하게 변해 있고 그 시간에 대한 차이들이 있잖아요. 그 얘기는 뭐였어요? 택시 운전사 네. 찍으셨을 네네네. 때 사투리를 하러 갔다가 접었다. 네. 아는 분이 그럼 제가 광주 사투리를 잘 모르니까 처음으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거였어요. 연극 무대 말고. 좀 자세하게 쓰고 싶어서 광주를 가서 친척분 집에 갔는데 거의 막 상다리가 분지러지게 그 음식을 내오셨어요. 그래갖고 내가 녹음기를 이렇게 켜놓고 계속 얘기를 물어본다는 게 대사 한마디를 듣는 것보다 일단 이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. 이게 내가 이거 하나 갖고 결과를 갖고 가서 영화를 잘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보여주는 정성이나 이 사람들의 마음에 또 광주는 그때 막 주먹밥 나눠주고 막 다들 피신시키고 막 이랬던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광주 얘기하시면서도 그 다가상에서 계속 우시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 마음을 담아가야지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녹음기 껐죠. 그러니까 연기보다 정서를 표현하고 네, 싶은 네. 광주의 정서를. 그래서 그 역할에서 보면 영화에서 네네. 다른 역에 비해서 다른 작품을 하셨을 때에 비해서 그냥 미소, 네. 표정으로 많이 대사가 많이 없었고요. 아 그래요? 그렇기도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씬에 외국인들도 오고 막 이렇게 한 거기에 뭐라 그럴까 음식이 많이 정성으로 담아져 있는 그 밥상을 내놓고도 찬이 별로 없다. 맞아요. 이런 네. 장면을 만들어내는 게 그 씬에서는 가장 큰 목표니까 그걸 위해서 좀 집중한 거죠. 그래서 이제 광주 분들이 보시고 저게 좀 광주 같다라고 들을 때가 제일 좋죠. 마음이. 연기의 세계라. 진짜 너무 심오하다. 이 연기가 기술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담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마음도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참